안녕하세요. 네, 총동원 라이브 오늘 혼자서 진행을 맡게 된 와이스트릿 김수연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두 분을 모시고 혼자 진행을 하려니까 너무 좀 오늘 떨리는데요. 저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대구 남자님께서 본부장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코로나19, 친환경 정책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보다 IT 버블, 리먼 사태와 같은 지금과는 이런 질이 다른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금리 인상, QT 축소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예측을 하는 게 오류가 발생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 부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 사례가 지금하고 이렇게 똑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은 틀리다. 마찬가지로 가장 떼돈을 버는 거는 This time is different. 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서 과거와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뭔가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픽처폰을 쓰다가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든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세게 일어나고 바로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베팅을 한다든지 그거를 투자를 하고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짠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와 대부분은 같습니다. 틀리지가 않고. 그래서 과거와 항상 비교하셔야 되고 아주 가끔은 과거와 틀린 게 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건 계속 좀 들여다보셔야죠. 그러면은 이제 94년이랑 아까 비슷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라도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당연히 이 적정 가치라는 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적정 가치라는 것을 구해놓고 그 가치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큰 그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기축을 빨리 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추이가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가 2.75%에서 뭐 더 올라갈 때는 나중에 완전히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난 뒤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한 굳이 금리를 엄청나게 더 높게 줄 이유가 없죠. 왜? 지금 현재 일본과 유럽과 다른 쪽도 다 보시면 금리가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작정 3%에서 5%에서 7% 이렇게 갈 거냐. 우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어느 정도의 금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3%까지 올라갔다 쳐.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3% 갔었을 때 기업의 실적이 지금에서 변화가 없다면, 변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인가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직 싸단 말이죠.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으로 보시면은 연말까지 12.4%, 내년 말까지 33.1%, 내후년 말까지는 56.9%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여기 ROE가 20.8%란 말이죠. 물론 저게 꺾여 내려오면 다른 얘기예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저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간 것만큼 저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지 않단 말이죠, 요즘에. 그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엄청난 프리캐시 플로우 파지티브. 그러니까 현금은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에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서 투자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2%에서 3% 갔다 그래서 뭐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아까 S&P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S&P가 저렇게 ROE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IT주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네. 예, 지금 20%대가 나온다는 건 정말 그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의 성장주들은 옛날처럼 막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테슬라도 ROE가 어마무지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ROE가 높다라는 거고,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의 ROE가 지금 22.2%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S&P보다 거의 10%가 더 높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적정 가치가 올라갈 룸이 더 커요. 2022년 말까지 25%, 2023년 말까지 54%, 2024년 말까지 89%입니다. 2024년에 저 가치가 들어올 거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금리가 2.5%, 3%까지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금리가 3% 이상까지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그러면 장내 금리가 역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면 투자가 줄어요. 그러면서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ROE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아직까지 멀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럽이 투자를 늘리겠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락다운 들어가면 오늘 지금 샹하이 다 문 닫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거 가만히 놔둘까요? 중국 정부가? 혹시 나중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그쵸. 쓸 수도 무조건 있잖아요.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을 딱 들여다봤었을 때는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많은 악재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 악재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호재가 다 나와 있고 모든 얘기들이 정말 좋게 얘기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악재가 나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나왔었던 거고, 올해 3월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만 가지고 너무 이제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사님께서 이제 여쭤오셨던 그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숫자 보고 있으면 미국이 좀 걱정스럽진 않나요? 예, 재정 적자가 지금 2020년이 마이너스 14.9%고요. 그 2021년이 마이너스 16.7%예요. 어쨌든 저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부채 비율이 아까 막 100% 미만에서 바로 130%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다른 나라 국가 보죠. 유럽존이 지금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죠. 그죠? 98%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릴까요? 미국처럼? 아니고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채권 발행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힘든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왜냐하면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천연가스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타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협상하고, 네. 그다음에 부양책 내놓고, 네. 막 뭔가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정부가 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유로존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부채 비율을 높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이 보이스가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보세요. 지금 이 중국의 이 경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죠. 경기 사이클에 대한 숫자가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익스펙테이션이. 네. 예.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뭐 당연하게 좀 전쟁이 일어났죠. 이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럼 이건 정부가 여기다 대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재정을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풀죠. 왜냐하면 독일은 지금 겨우 7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GDP에 부채 비율이. 아까 미국의 130%, 뭐 유럽 전체가 지금 98%. 근데 얘네들은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얼마까지?
거의 85%까지도 올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부양책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 적자는 지금 요 정도니까 충분히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뭐 하겠죠. 네. 예, 그래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가 깨질까요? 안 깨지죠. 왜냐하면 오히려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유럽이 그래도 괜찮겠네, 성장률 괜찮겠네 이러면서 여태까지 깨졌던 게 살아나죠. 그래서 유로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보세요. 지금 부채 비율이 69%입니다. 정말 낮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태까지 몸살이긴 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저렇게 막 써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수출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한국에 제의를 했는데 중국만 싹 빼자.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체의 내수시장을 팍 키우려고 할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의 비중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60%란 말이죠. 이걸 그냥 왕창 더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엄청난 부양책을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69%에서 100%까지 가겠죠, 당연히. 100%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는 중국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IT 그 ETF였죠. C웹. 네. 네. 그거에 대한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저는 오히려 98년하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자꾸 생각하는데 94년보다도 예. 98년까지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러시아 이슈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중국에서 부양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의 거품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는 유럽도 부채 비율이 높아. 중국도 부채 비율이 높아. 미국도 계속 높아.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지금 이 채권 가격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룸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대폭락장이 지금 바로 시작된다 이런 걱정을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김 이사님께서 여쭤보셨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 저는 아직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킵해야 되는 거고요. 한 2, 3년은 일단 괜찮다 보시면 최소 2년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하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가 예고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 우리가 네. 박상준 이사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왜 이런 마인드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라는 얘기에서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94년하고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자, 94년이 어떤 해죠?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 나왔던 해.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딱딱하죠. 재미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 94년이 보면은 이제 IT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90년도 뭐 91년,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가는 이 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2026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근데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IT 슈퍼 사이클에 있어서 그때는 92년, 94년 요 때고 이제 그때가 뭐냐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됐었던 때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연준 금리가 3%였었거든요. 그때가 3%에서 6%를 94년부터 95년 1월까지 1년 만에 3%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 좀 낮춰요. 그랬다 또 다시 좀 올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98년이 돼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또 3번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3%에서 6% 갔다가 6%에서 5.25%로 내려왔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6.5%까지 올립니다. 요때 6%를 치고 올라갈 때 이때 터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막 올렸을 때가 터지는 게 아니고 올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터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94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금리가 6%인데 왜 IT주가 저렇게 날아갔을까요? 그죠? 금리가 5.25%인데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게 닷컴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IT 성장주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면, 근데 그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익 증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익 증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이익 증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익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매출 증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때가 그게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실적은 안 올라오는데 매출이 막 늘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비즈니스가 나왔냐? 그게 다 인터넷 쪽. 그래서 지금은 어디죠? 메타버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왕창 늘 거예요. 오늘 뭐 종목 말씀하실 때 컨설턴트 얘기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신산업들이 매출 증가가 역대 최고급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거품으로 가든 뭐 하든 간에 주가가 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은 성장주를 던지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제가 욕을 먹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들 그랬잖아요. 워런 버핏이 승자. 그래서 캐시우드는 패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갔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워런 버핏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 occidental petroleum을 샀다. 주가 왕창 튀었으니까 이게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포트폴리오가 애플을 제외하고 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애플을 제외하고 나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포트폴리오죠. 솔직히 제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는 테슬라를 빼고 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포트폴리오예요. 테슬라를 팔고 니오랑 비아디를 샀다라는 또 이야기. 그것도 괜찮아요. 네, 팔고는 아니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0%가 이 한 종목에 10%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10% 이상을 줄이고 네. 제가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니오도 좋잖아요. BYD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장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만 들고 가는 것 말고 또 중국도 일정 부분 경쟁력이 있다면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고 너무 좋은 걸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이 주던 성장 주던 간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즉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같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7대 3이다.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은 다 알겠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아직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거는 NFT 메타버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왕창 튀는 회사는 그 거품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또 언젠가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잘 골라내셔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약간의 좀 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100개가 있으면. 옥석 가리기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건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들여다보라 그래도 잘 네. 모르겠다 그러고 오히려 저희 아들이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네.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모자라고요. 네, 로블록스 이렇게 안 네. 해보셨나 봐요. 네,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이 왜 나쁘지 않냐면 지금 타이밍이 부양책 쓸 거예요. 게다가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시기는 모르겠죠? 부양책이 언제쯤? 지금 이제 벌써 시작됐죠. 아,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질 겁니다. 점점. 네. 네. 미국이 점점 공격을 할수록 점점 부양책이 세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20% 가까이 가져가고 한국, 대만을 가져가고 베트남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독일도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이쪽을 한 5%, 10%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요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작정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주 투자가 중요한 전략이 아니다. 이건 진짜 수십 번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금리 올라가면 나스닥 팔고 S&P 사요. 이건 그냥 너무 공부를 안 한 그냥 그 답인 것 같고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는 S&P 500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이 IT 성장주들이 포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표 성장주들 중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이익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렇다면은 적어도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의 70%를 성장주를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저희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을 버는 업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군사비용이나 방산비용,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결국 거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국가들의 재정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어떤 큰 엄청난 위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2024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전 정확하게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이 확장성은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뭐 문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그 저장량의 1등 그다음에 이란이 2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베네수엘라는 석유 저장량이 1등인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치주의 비중은 우리가 한 30% 정도 들고 가자. 산업재, 석유, 원자재, 소비재, 금융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왜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성장주가 좋아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1등이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이야기할 거고 2등이 반도체고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5G, 로봇, AI, ESG, 심지어 원자력, 인터넷, 중소형 성장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반도체 30, 신재생 에너지 20, 전기차 10, 바이오 헬스케어 10. 그래서 총 성장주 70.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는 석유 원자재 10, 산업재 5%, 소비재 5에서 10%, 금융주 5에서 10%, 그래서 30%.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좀 더 집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만큼 더 들여다보고 더 좋은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좋은 하루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 통상의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 더하기 신산업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가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버블이려나요? 신산업이 안정화로 넘어갈 때가 더 위험하려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신산업이라는 게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신산업으로 넘어가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보통 대형주예요. 옛날에는 그냥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특히 메타버스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회사들을 생각하고 있냐면 요걸 한번 띄워주시면 당연히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제외시키고요. 그 이외에 제가 딱 두 개만 들고 가자. 그러면 저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요걸 들고 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좋냐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서비스와 성장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죠?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럼 이거는 계속 성장 산업이에요. 또 주식 분할 네. 때문에 네. 호재도 있겠죠. 네, 그렇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든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요즘엔. 뭐 심지어 구글도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대형 성장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산업까지도 성공시킨다 그러면 이거 또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그러니까 워낙 이쪽 광고 비중의 성장성이 높았는데 네. 그게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새로운 산업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그게 메타버스인데 수익은 매출로 나오는데 이익이랑 연결될지는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익성이나 상승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는 포트폴리오에 거의 만약에 실수만 있다면 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